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조원 해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선진국의 판단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민주화의 열풍도 있었고, 또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많이 희생한 분들도 있었고, 또 산업 현장에서 땀과 피를 흘려서 노력한 우리의 선배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닦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충원탑도 만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 속에서 경제가 발전한 거죠. 중동의 사막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력을 판 분들도 있고, 또 서독으로 간 광부와 간호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결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죠. 바로 이제 지적되는 것들이 저출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놓지 않는다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최하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나이가 막 이렇게 먹는 65세를 넘는 인구가 올해에 1000만이 됐다, 20%가 넘었다, 전 국민의,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제 위기가 있고, 정치 부패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부 있고, 또 경제가 저성장이다, 성장률이 자꾸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가 미흡하다. 경제가 성장 안 하니까 또 복지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또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 해가지고, 한국이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도약을 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올라선 나라들이 많으면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중진국에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라앉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성장의 슈퍼스타가 됐냐,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슈퍼스타가 됐다고 하면 이 모델을 현재의 저소득 국가, 소위 말하면 하위 중소득국이나 상위 중소득국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한국처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그 이유를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투자, 교육 투자도 들어갈 것이고, 애국 기술을 막 도입하고 계속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갔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수출 장려를 통해서 개방을 우선시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 거죠. 내수 위주가 아니라 수출 위주로 간 겁니다.
열린 경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내수는 우리가 닫힌 경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장려했다. 뭐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거는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연구 개발을 하면은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해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죠. 기술 교육에는 인적 자원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혁신, 이건 주로 이제 외환위기 때 많이 한 거예요. 이노베이션이라, 혁신은 사실은 고통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한국은 이제 경제도 이제 고속 성장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생산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0배나 낮다. 이제 2021년도 통계.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노동 계획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감소를 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출산율은 뭐 우선 노동할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층은 줄어드니까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인구가 줄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나오고 있다. 뭐 출산율 저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다못해 무슨 산부인과 병원이 안 된다든지 초등학교에 학생이 모자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쭉 전파해 나가는 거죠.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터까지 잘 안 된다. 유료화되어 있는 놀이동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오질 않으니까 유치원도 잘 안 된다. 뭐 그 여파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쳐가지고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다 출산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건 주로 이제 정치 영역이에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협상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데 요즘은 너무 이 정치 세력들이 그냥 쌈박질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해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계속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발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제시하는 어떤 정당에다 투표를 안 하고 전부 포퓰리즘, 단기적으로 그냥 뭐 돈 주겠다, 뭐 잘 살게 해주겠다, 뭐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포퓰리즘이 등장해가지고 표를 끌어모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퇴색되고 후퇴하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심각한 거죠. 정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1990년대 이전에는 두 자리로 성장을 하다가 이 민주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우리가 87년도에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2000년대는 5%대로 갔다가 2010년대에는 3%, 2020년 이후에는 2%, 2030년 이후에 1%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고 사람들도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뭐 해서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이 만성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래 결국은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이 일상화됐다. 맨날 쌈박질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회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상대방 욕하고 매도하고 뭐 별의별 이런 몹쓸 말들을 많이 하고 해서 이 정쟁이 일상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경쟁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은
공익을 정대시키고 나라가 잘 되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위해서 정쟁을 일삼고 있다. 이게 정치권의 문제죠.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이거는 뭐 경제가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정책을 펴고 지출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 쓸 때는 많아지죠. 뭘 해주겠다, 계속 해주겠다, 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뭘 이래가지고 돈 쓸 때는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해요?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서 이 우리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뭐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의 절대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증가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교육, 노동, 연금, 뭘 개혁해야 한다. 뭐 저기 의료개혁까지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개혁이 힘든 거예요. 기득권층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여야가 합의를 봐서 저걸 해야 되는데 뭐 국민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을 정치인들이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참 어려운 거다. 저걸 이제 개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펴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계획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경제 성장과 민주화도 세계 모범이라고 그랬는데 사망률, 자살률이죠. 요즘 저걸 뭐 극단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명칭이 뭐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OECD에 발표한 거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2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2020년 기준이에요. OECD 평균은 10.6명입니다. 22.6명이니까 거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런 현상은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 또 아주 높다.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으로 갈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2016년 통계입니다만은. 그래서 갈등이 많으면 사회가 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경제 성장도 어렵고 민주화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2023년에 0.72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나와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뭐 0.7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씁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5만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높다.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네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노인들은 뭐 자식 교육시키고 이러느라고 자신은 노후를 대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뭐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마틴 울프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를 쓴 사람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조언. 그래서 그 책의 한국판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상호 보완적 대립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잘 보완을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잘 결합하는 거다. 결합에 실패하게 되면은 경제적 번영을 사회가 광범위하게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은 포퓰리즘 선동가의 냉소적 호소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신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경제가 성장하면 뭐하냐? 돈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돈 없는 놈들은 계속 가난해지지 않냐?
이렇게 일종의 포퓰리즘 선동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렵죠. 경제가 성장하면 그것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는데 잘 안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 같은 경우가 유럽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아직도 이민자가 적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심각하지 않지만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5,000년 단일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가 강하고 민족끼리의 결속력이 강한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적대감과 혐오의 감정을 또 가지게 돼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자유시장, 세계 무역에 대한 적대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걸 또 부추기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하죠. 메가라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가지고 미국의 국내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하고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강대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비판과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이 민주주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정치가들이 정쟁하지 말고 비판과 토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자유시장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공룡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억제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죠, 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념을 같이 하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왜 그런가 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그 국방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 집단의 문제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하고 미국, 우리나라까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집단 간의 대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 북한은 또 우크라이나 저쪽에 하고 적대 관계인 소련으로 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해서 강력한 국제적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